김민석 후보자 논란 저희가 어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논란이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0점을 잘 못 잡고 있는 모양새였는데 약간 좀 0점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에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모 씨와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전처 그리고 현 부인까지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거기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게 전처 김자영 아나운서죠. 가족 오락관부터 시작해서 아주 대표 간판 아나운서였는데 이제 93년도 김민석 후보자와 결혼해서 2014년도에 이제 이혼을 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21년 살았더라고요. 예. 20년 정도 살았던 23년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사신 걸로 아시죠? 좀 더 샀군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뭐 가족까지 부르는 게 너무 좀 뭐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현재 공식 그 재산 신고가 2억 천인데 그 사이에 그 아들이 국제고라든지 지금 미국의 유수의 사립대학교 간 뭐 이런 걸 봐서 어떻게 갔느냐. 이게 그 학비, 생활비 빼고 학비만 하더라도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1억,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고 같은 경우는 거의 3천만 원이 육박하는데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뭐 천문학적으로 더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갔느냐 이때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전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식적으로 뭐 50대 50이라면 모르겠는데 또는 남자가 또 뭐 상당 부분 많은 것을 부담하면 모르겠는데 그걸 전체가 전적으로 부담했다 하니까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뭐 입법을 활용한 아빠 찬스 아니냐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학교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잖아요.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돈은 내지 않는데 그런 거는 또 막는다.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은 이제 스폰서 후원회장이었다 하죠. 작년까지. 강신성 씨라고 후원회장까지도 한 분인데 이분이 2010년도에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된 그 이후부터 최근에 4천만 원 또 뭐 1억 2천만 원 이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의 핵심이고 또 최근에 또 보도 나는 거는 또 사무실까지도 관계돼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뭐 도저히 뭐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자웅동체다 김민석과 그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증인들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청문회를 하다 보면 이제 증인 채택부터 삿바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삿바 싸움에 이제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삿바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사실 청문회 할 때 가족 잘 안 부르긴 하는데 이거는 좀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본인 입으로 지금 학비를 자녀의 이른바 이제 코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에 억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청심 국제고 같은 경우에도 1년에 수천만 원의 학비가 들어가는데 이 학비를 어떻게 마련을 했냐와 관련해서 전처가 부담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했을 때는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양육비와 관련해서 글쎄요,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뭐 이 정도나 이렇게 지급을 하거나 보통 통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느냐와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있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인사청문 특위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담당 검사를 포함해서 누구든 증인으로 부르면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의 그 부인들 전처와 현 부인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근데 증인 신청을 거부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자금 흐름이 있고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사는 별 상관이 없죠.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만 한 것이고 이 추징금 관련해서 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법원인데 뭐 차라리 법관을 부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판결이니까 대법관을 부르자 차라리 그렇죠. 저희 뭐 대법관 특검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정당이니까 뭐 이제 차라리 그게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검찰을 부르는 것보다야 가족들을 불러서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가장 명확하게 자기 어떤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직접 가족을 부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계속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의혹이 계속 일파만파인 것이 아까
강신성 씨가 4천만 원을 후원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후원을 했던 사람이 이 지난 총선에서 후원 회장으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김민석과 정치적인 장동체 아니냐. 이런 보통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송사 것이죠. 있으면은 나중에는 잘 같이 안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예.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과 정치적으로 계속 함께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9명에게 1,000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차용증 내용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답니다. 아하. 이름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9천만 원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바꿔서 빌려 쓴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김민석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을 한 것 제외하고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좀 슬프네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세비를 받은 걸로만 생계를 이어갔던 건데 그런데 오히려 자산이 7억 원이 증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비라고 해야 1년에 억대 정도인 건데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학자금 등 여러 가지 생활비를 대면서 오히려 추징금까지 6억 원대를 납부를 했는데 재산이 7억 증식이 됐다? 그러면은 대체 뭘 가지고 돈을 번 것이냐. 당연히 이런 의구심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뭐 이제 지출 관련해서는 다 뭐 전 부인이나 뭐 여러 가족들이 대신 해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뭐 가족을 불러서라도 입증을 해야겠죠. 예. 그 이 부부가 사실 그 의원님께서도 실명을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뭐 예전에도 실명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그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때 당대 유명했던 아나운서고 그때 김민석 후보자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의 케네디 부부다 이런 그런 평가까지도 듣기도 했었는데 과연 이번에 청문회에 나올 것인가에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그 결혼할 때도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운동권과 그리고 대표 아나운서의 만남이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고 이제 서울대 동기 동문이죠. 그런데 또 이혼할 때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 이혼 사유가 좀 석연치 않았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자영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잘못이냐, 뭐 그런 쌍방과실이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좀 뭐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예. 정보가 없는 게 없으세요, 어떻게? 지금 그런데 이제 기존 논란 외에도 또 다른 논란이 지금 하루에 한 여러 개씩 보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이사장과 임원을 지냈던 단체들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사무실도 스폰서 의혹을 받는 그 강신성 씨 그 소유의 오피스텔이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바로 옆이더라고요. 여기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인연이 깊네요. 뭐 사무실비를 대납해줬다라는 의혹은 이재명 후보 측에도 있죠. 그래서 특정 기업에게 이제 후원을 가장해서 사무실을 대신 구해서 지금까지도 그 사무실비의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다. 재판이 중단된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여의도 주변의 사무실이 통상 선거 기간에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계약비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여의도의 가장 이 목자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데 그 부담을 특정인이 대신 납부를 해줬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의혹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연 대가성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는 것이 중요한데 그 1,000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번 이재명 선대위에 선대에 보내서 뭐 특정 그 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선대본에 상당히 이제 권위가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돈을 받고 꽂아준 것이 아니냐 정말 러프하게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도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채권 채무 관계가 명확한지부터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사무실 관련해서는 딱히 신고된 내용도 없습니다. 채무 채권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페이스북에 지금 글을 여러 개를 막 올리고 있어요. 여러 개를 올리고 있는데 그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사정이다라고 이제 표적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 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이게
통상적으로 민주당 쪽에서 무슨 사건이 좀 발생을 하면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 이거 약간 패턴 비슷하죠. 나중에 이제 유죄가 확정되면은 진실의 법정에서는 무죄,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가치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국힘이나 이 야권에서는 뜬금없는 동문서답 아니냐. 그러니까 해명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완납하면서도 순자산이 7억 원 넘게 지금 증가를 했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물으니까 출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뜬금없이 헌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번 읽어도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헌금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그 예수님의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막 그 떡 이제 5개 하고 이제 이 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는데도 이제 남았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구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지금 2020년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0년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한 5억 5천 했던 순자산을 갖고 있는데 2025년 5년 지나서 보니까 2억 천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럼 그렇죠. 거의 한 8억이 이제 늘어난 거잖아요. 8억.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쓴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일단 드러난 게 이제 2010년 대부분 판결에 의해서 7억 2천 추징을 받는데 그 사이에 2020년 이제는 1억만 받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야 6억 2천을 갚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카드 뭐 이렇게 현금 쓴 게 뭐 2억 2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이 또 2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쓴 게 합치면은 한 얼핏 잡아도 10억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자산 늘어난 게 8억이잖아요. 그럼 18억이잖아요. 18억. 자, 그런데 지금 수입은 얼마냐? 그 1년에 한 1억 5천이거든요. 1억 5천. 그러면 그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다 하더라도 5년이면 7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지더라도 거의 11억은 어디서 나는 거냐 말이죠. 11억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히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 국회에서 같은 월급을 받으셨잖아요. 좀 더 주고 이러는 거 아니죠? 한 번 더 했다고 국회의원 한 번. 물론 이제 호봉 수백억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수백억 자산가들 같은 임대 수입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세비 말고 다른 것들이 되면 이제 재산 신고가 늘어날 수가 있죠. 뭐 5억 10억이야 수백억 자산가들이 쉬운데 지금 김민석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세비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야기는 강연료라든지 뭐 이런. 근데 강연료 가지고 이렇게 받을까요? 도저히 못 받잖아요. 저는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의원님도 4년 동안 그러면 한 7억 원 정도 세이브 하셨어요? 그걸 못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이제 수백억 자산가의 그런 어떤 특수한 어떤 재산 소득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보통의 경우는 못 하는데 여기서 또 제외되는 게 또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자금도 완전히 지금 안 쓴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됐던 아들의 학비, 생활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전체가 하는 걸로 전제를 해도 지금 11억 가량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에 대해서 수입원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니까 2억은 헌금했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디서 돈이 났냐 그랬더니 나 이거는 어디다 얼마를 냈습니다. 이런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지적 해명 아니냐. 그리고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무능과 이런 어떤 위선 내지는 거짓 해명, 거짓말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무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때가 역대 총리가 다 지방자치단체장 내지는 행정부에 그래도 장관을 임명했던 사람들이 임명되는데 그것은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든지 행정각부의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민석은 국회의원을 한 경험밖에 없고 특히 또 청계천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서울시장 선거 때 가장 이슈가 뭐였습니까? 청계천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반대했잖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 이후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떤 무능과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본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는커녕 지금 거짓 해명 내지는 핑계를 대고 있어요. SK 이혁수수 관련해서 지금
그때 2002년도 2억이라면 굉장히 큰 겁니다. 아, 큰 돈이죠. 그때 엄마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억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강남의 핵심 아파트가 2억일 때였어요. 네. 근데 그 2억 수수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몰랐고 당에서 요청을 했고 뭐 실무자가 영수증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근데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는 민주당의 바토리가 언제부터 많이 나왔느냐?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나 소나 정치 검찰 표적 사정이래. 지금 감옥에 뭐 이거 지금 이화영도 지금 정치 검찰 표적 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은 이런 상황조차도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또 당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거짓 해명 내지는 거짓말하는 것이 정말 김민석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원님 세게 달리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많은 의원실 뭐 얘기도 나눠보고 그러는데 그 사실 세비만으로 의원실을 꾸려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게 후원금을 맥시멈으로 채워도 이 의원실에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비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세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 우리가 국회의원들 뭐 특권 많다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은 오히려 적자 구조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 기자들 만난다고 해도 다 의원이 결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토론회 한 번만 열어도 패널들 초청하고 하면 그거 다 돈 나가는 거거든요. 지역구 행사에 예. 화환 보내는 것도 돈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만 챙겨도 사실 국회의원들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돈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자산을 증식을 했다. 수억 원대 추징금까지 갚으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썼다라고 하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지금 그나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도 김민석 후보자가 스스로 채무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고 그 외에 어떤 경로로 어떤 돈들을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안들이 일파만파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청문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참고로 2018년 4월 5일에 하루 동안 9명에게 1,000만 원씩 빌렸습니다. 이것도 근데 채권자의 주소가 각기 다 다르다. 근데 아까 이제 대변인 말씀은 그런데 그 채권자 주소지는 다 다른데 그 차용증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다. 그 노원구, 구로구, 성동구에 전북 정읍시까지 있는데 이 정읍에 사는 분은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와서 계약했다고, 그 차용증을 썼다고 언론사에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9곳을 옮기면서 차용증을 썼다. 이것도 진짜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예. 물론 이제 뭐 본인이 김민석 의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갈 필요는 없으니까 뭐 네. 가능은 한데 근데 문제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주진우 의원이 밝혔지만 그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결론은 다른 사람들도 이 강신성 씨와 특별한 어떤 관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쪼개기 후원.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었을 때니까 네. 후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어떤 정치 자금을 덮기 위한 어떤 포장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 김민석 후보나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차용증이 있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김민석 후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최종 판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차용증이 있더라도 담보가 없었고 빚 독촉이 없었고 정상적인 금리 적용되지 그렇죠. 않았다. 네. 이런 어떤 이유로 차용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판결 확정을 했는데 지금 이 사안도 거의 유사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그 청문회가 이제 청문회 준비를 오늘부터 이제 만나고 하게 될 텐데 지금 문제 제기는 주진우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힘에서 주진우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주진우 의원도 한번 출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 좀 드리고요. 정작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본인은 임명도 되기 전에 일정을 엄청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담회, 부처 업무보고 같은 공개 일정 이미 업무보고를 총리 되기도 전에 이미 다 받았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후보일 때는 이런 모습 되게 어렵잖아요. 이건 뭐 임명 강행하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하는 거나 다름이 네.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는 후보자 신분이죠. 더 명확하게는 입법부의 국회의원으로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내각의 이 후보자가
직접 임명이 되기 전부터 관료들을 모아다 두고 업무 지침을 주고 공직 기강을 확립을 시키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엄연한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특수한 상황들은 있죠. 저희가 총리가 권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업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안에 결론 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시키려다가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각이 총체적으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하는 바이나 업무 절차와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전혀 적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내각의 수장도 아닌 입장에서 청문회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주재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입법행정부의 그런 관계 사이에서도 맞지가 않는 것이고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니 이미 그 후보자 신분으로 업무 지침까지 내리는 상태에서 임명 철회하게 되면은 그 뭐 지침이 바뀌는 건가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뭐 어물좀 그냥 뭐 의혹 단계에 그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김민석 논란 다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이한주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광수를 쉽게 내준 것이 둘 다 데려가기는 어려우니까 김민석을 살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냥 김민석 후보자의 임명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관료들 입장에서도 낙마할 후보자라고 하면 아무리 회의 주재해도 그렇죠. 지적을 하고 듣지 않겠죠.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민주당의 의석이 있고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미 행정부 내에서는 아름아름 거의 총리로 인정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대단히 부적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국힘 입장에서 근데 이거 어차피 임명할 테니까 손 놓고 있자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뭐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은 최대한 네. 그 의혹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게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맞습니다.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봅니다. 대통령이 검사 사칭을 하니까 이제 김민석은 지금 총리 사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 대변인이 저런 이야기했지만 상황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장관이 없는 데는 차관이 다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가 없는 데는 방기성 국무조정실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집행되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려움도 전혀 없다. 오히려 지금 더 잘 돌아가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리 후보자 특히 지금 이렇게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일본 총리의 안보 보좌관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이거는 총리 사칭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지금 이제 김민석이 하고 있는 거는 뭐 자원봉사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한주. 예. 이한주는 자원봉사, 김민석은 의혹에 불과하다더라.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뭐 이렇게 어쩌고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지금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제 인수위원장 역할인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원봉사자입니까? 엄연히 이제 공직이지. 그리고 지금 김민석 그 후보자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인식을 주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총리가 다 됐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나는 총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좀 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비판과 논란을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위한 그런 저는 행동이라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제도권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권은 좀 엄밀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아까 이한주 위원장을 무슨 자원봉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인수위도 엄연히 인수위법에 따라서 조직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만든 국정과제가 정부의 구속력 있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국정과제가 곧 관료들한테는 일종의 바이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정기획위가 인수위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의결하는 국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5년 내내 이 정부의 지침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공직에 대해서 좀 가볍고 쉽게 생각을 하는 건가 엿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부 다 사칭 혹은 전과 약간 이런 사람들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운동권 세력에 의해서 또 한 번 이 제도권 정치가 유린당하는 순간들이 오는구나 정말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최근에 또 다시 또 다른 뉴스가 되고 있는 게
민생지원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국가 부채율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데 뭐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거를 또 차등 지원금으로 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괄적으로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차등 지급한다. 15만 원,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전 국민에 차등 지급한다.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주고 취약계층은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것도 좀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간에 균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균열까지 날까 싶긴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그렇죠. 공짜로 돈 준다면은 그거 마다할 국민은 없겠지만 이거 국가 부채가 안 그래도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게 필연적인 수순이죠. 왜냐하면 야당일 때야 그냥 책임지지 않는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만 국정을 하게 된 이상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무차별적인 그 현금 살포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지어 그 서울시장 그 돌아갈 서울시장 이제 그분이 네, 그분이 이제 직접 서울시에서 그 현금 살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그 측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민주당 성향의 서울시에서조차 결과가 이 똑같은 현금을 줬을 때는 가처분 소득 증가가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차등 지급에 비해서 효과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차등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 이런 결론들을 도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 무차별적인 차등 그 현금 살포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맺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 그대로 답습하기란 쉽지 않겠죠. 같은 예산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이 실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차등 적용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야당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선심성으로 인기 얻기 위한 최대한 말 안 나오기 위한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사실 이거는 당정 간에 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런 뭐 잡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부 이제 고당 회의를 통해서 좀 이게 극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민주당은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당의 그립이 더 세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 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좀 그 의중이 더 크게 반영은 될 것인데 이런 입장차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정부가 지금 소위 이제 야당 때 했던 말들을 뒤집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들이 비판했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 보면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저는 오는 8월 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생각보다 명심을 뒤집고 약진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을 제치고 혹시나 당 대표가 되지 않을까. 그럼 아주 흥미로워지겠죠. 그럼 아주 흥미로워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나중에 또 다뤄볼게요.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는 게 양문석 의원은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은 거의 민주당 내에서 불가촉 정치인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최고위층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계층이 있지만 이 네 계층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불가촉 천미라고 합니다. 불가촉 천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전체 14억 중에서 불가촉 천민이 그 인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특히 외국인 여성들도 불가촉 천민 대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 종종 외국 여성에 대한 어떤 집단 성폭행이 나는 이유도 그렇게 사람으로 안 본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어떤 불가촉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 대표에서 뭐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도 봤지 않습니까?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그 본인의 있던 부인과 전 국정기조원장과 아들 취업 청탁이라는 전화로 인해서 사실은 메가톤급 어떻게 보면 타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뭐 더 정치 뭉쳤잖아요. 공작이다. 예, 더 예. 뭉치자죠. 예. 게임도 안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결국은 이제 명심이 김병기에 있다. 뭐 이런 어떤 인식이 강하게 이제 때문이고 제가 이제 이 정치 지금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저런 어떤 문제가 야 저는 참 민주당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우습게 보는구나. 정말 개돼지를 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돈을 뿌리면 효과가 있다. 지지율이 올라온다. 이런 것들을 정말 뿌리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명분은 뭐냐면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그거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벗어났다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역풍도 많이 불겠다. 왜냐하면 25만 원만 전 국민 하더라도 그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한 14조 정도가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차등적으로 더 돈을 올리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달을 합니까? 결국은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그 국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갚아야 되고 결국은 우리 청년 세대가 갚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을 이제쯤에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역풍이 저는 충분히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애초에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혀 이제 문제 해결의 인과성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면 풀수록 물가가 오르는 개념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가처분 소득이 부족해서 소비를 덜 한다라고 하는 뭐 증거나 자료가 있긴 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 추경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목마르니까 바닷물 퍼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부채가 되는 것이고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을 푸는 식으로만 정책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도 오르고 계속 이렇게 좀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또 혹시 모르죠. 호텔 경제론처럼 이렇게 순환 좀 계획의 뭔가가 경제의 이제 활성화에 대한 추경 사인만 주고 추경을 취소하면 아무도 돈을 받지 그러니까 못했지만 이재명 활력은 돌았다. TV 토론에서 그렇게 호텔 경제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집행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뭐 안 하면 활력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